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51%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50% 넘는 추세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은 겁에 질려 있고요. 완전히 이제 뭐 개발질들이 막 나오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착각했어요. 몽상을 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차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일, 3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한다 51%, 지지하지 않는다 41.7%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윤 대통령을 이제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내란 올가미 선동에 휩쓸리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도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 같고 여러 사람이 내란 올가미에 찬성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심리에 들뜬 사람들이죠. 이걸 이제 인지 오류나 논리 오류에서는 이거를 이제 밴드웨건이라고 부릅니다. 밴드웨건은 이제 뭐 서커스 같은 거 홍보하려고 저렇게 마차에 밴드가 타고 다니면서 노래 부를 때 나도 그 서커스 보러 갈래요라고 뒤 따라오면서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밴드웨건. 또 그 뒤에 줄줄이 따라다니고 그걸 밴드웨건 현상이라 그러죠. 인간이 저런 거에 잘 휩쓸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이제 과반을 넘으면 밴드웨건에 올라탄 나도파가 깨지죠. 과반이 안 되는데 대세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야, 너 아직도 탄핵 드립치면서 내란 드립치면서 사냐?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드립 탈출, 내란 드립 탈출은 지능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반이 하나의 임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화, 의미심장한 승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대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목요일 날 명동 중앙우체국 앞, 이게 중국 대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교모 교수님들 중심으로 하는 집회, 작은 집회 하나, 작지만 굉장히 알찬 집회 알려드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저도 나가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2월 1일부터 자유공화 진영은 연달아 이제 세 번째 승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제가 두 번의 승리를 꼽았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승리를 꼽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전국 동시다발 시위가 성공해서 궤도에 올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확산돼야 돼요. 확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한 2만, 4만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전국적으로 지금 16군데까지 간 것 같은데 30군데, 40군데 이렇게 확산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전국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무시무시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저께 잘 말씀드렸죠. 둘째, 2월 3일 월요일 헌법 개판소가 인민노련 40역을 충원하려던 움직임을 일단 무기 연기했습니다. 물론 무기니까 이게 언제까지 연기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원래는 어저께 임명하는 식으로 이제 헌재 결정을 내리려 그랬죠. 그걸 무기 연기했습니다. 변론을 이제 내주 월요일부터 재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2월 10일에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그냥 한번 뒤집어 버리면은 감히 못합니다. 이거. 세 번째, 오늘 이제 발표된 윤 대통령 지지율 51%를 넘었죠. 51%이죠. 딱 51%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특히 40역 이런 게 그냥 임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이가 미리 준비해서 이런 쪽팔리는 플래카드를 걸었죠. 계엄 해제 1등 정치인 한동훈, 계엄을 막아낸 한동훈, 국민의 진심인 한동훈,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말 멋있게 해보려고 정말 동을 싸네요. 네, 동을 쌉니다. 한동훈 씨가 동을 쌉니다. 이 와중에 이제 혼자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거예요. 좋게 봐주면 조선일보 아바타이고 심지어 나쁘게 오해하자면은 고급 종중 공작원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당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통령을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보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래카드 내건 꼬라지 보십시오. 그리고 감히 계엄해제 1등 정치인 뭐 이렇게 다 정치가 성적순이냐? 저 한동훈 씨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너 정치가 성적순이라고 생각하냐? 여기서도 1등 따지냐? 참 서울대 법대 배지가 맞박에 그냥 꽉 낙인같이 박혀갖고 모든 걸 등수로 따질라 그래. 정치판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가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관이죠. 이 청년은 참 어느 댁 그 자제분인지 윤석열 만나면 꼴 좋다라고 말할 것. 참 말본새 정말 야비하네요. 네. 케네디 오바마도 40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동훈이 조선일보 아바타 되기 전에 오랫동안 1등 아바타를 누려온 자가 있죠. 이준석이죠. 조선일보 아바타 한번 꼽아보세요. 늙은 아바타 김종인, 그 다음에 중년 아바타 한동훈,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장수 아바타 이준석. 뭐 이준석은 뭐 저기 뭐야 동아일보 그 김 여사 있죠. 김순덕 여사는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야. 우리 준석이 그냥 이준석에 관해서 그냥 그 글을 쓸 때 보면 그냥 그 문자 사이에 꿀이 뚝뚝 떨어져. 아주 그 키운 인물이에요. 그쪽에서. 보면은 그거죠.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불안정하게 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캐스팅 보트를 잡고 흔드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라고 봐주면 좋은 의도고, 나쁘게 봐주면 야 거기 뭐 중국의 마수가 뒤에 뻗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김문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좀 낫죠. 야 그래도 사람값 하는 사람 있네. 대선 출마 전혀 검토 안 하고 있다. 지금 대선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또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점잖고 상식적인 행보죠. 이렇게 돼야지 최소한 사람 껍질을 뒤집어 썼으면 이 정도 행태는 해야지.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판을 좀 정리해서 보면 모든 싸움은 의지의 싸움, 정신의 싸움입니다. 물론 의지와 정신만 드높으면 이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형세나 기타 등등이 말려 들어가서 불리하게 돌아가서 패배로 갈 때는 반드시 의지가 꺾이고 정신이 꺾입니다. 또 승리할 때는 의지가 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지죠. 또 역경을 어느 정도까지 헤쳐나갈 때는 의지와 정신, 전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상태에선 팽팽해요. 그래서 누구의 의지, 누구의 정신이 먼저 빠개지냐 이 싸움이에요. 저들은 한편에는 이제 매스미디어의 세뇌, 그러니까 조중동 매스미디어, 다른 한편에는 종중 국회 독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두 개의 기둥이고, 이 두 개의 기둥의 가운데 그 두 개의 기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공간에서 사냥개가 다섯 종류의 사냥개가 완활되고 있죠. 헌법개판소, 일부 검찰, 공수처, 국수본, 일부 판사들이 정치 사냥개를 하는 거죠. 뭐 나쁘게 오해하자면 중국 간첩 같은 자들이고, 좋게 봐주면은 정치 투기 사냥개들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라서 뭐 기본적으로 전 좋게 표현해서 이 자들은 정치 투기 사냥개들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데려다가 조사를 안 해봤잖아. 그래서 제가 이게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이제 진영을 짜고 있고, 우리 쪽은 이제 뭐 이게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죠. 이 진영이.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그리고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 그래서 이게 우리 쪽 국내 진영이고, 우리는 또한 미국의 절실한 중국 억제, 압박, 제압, 니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을 억제, 압박, 제압하려면 한국의 정확한 동맹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그냥 하나가 이빨이 와장창 빠지는 거예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친중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일본 흔들리고요. 일본 우리 계엄 바로 터진 직후에 한국 쪽에 이제 그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소문 돌으니까 일본 그 외무성 쪽에서 바로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 대만을 침공하는 거는 일본 본토 침공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다시 말해서 그래 중국 너희 대만 잘 침공해봐. 우리 안 움직일게. 그 시그널을 벌써 띄워요. 12월 중순에 그 시그널 띄웠죠.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가면 일본도 망가지는 거예요. 다음엔 타이완 망가지는 거고, 그럼 필리핀도 망가지죠. 군사 지정학으로만 따져도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뭐 원자력이니, K무기니, 조선이니, 배터리니, 반도체니,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그런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그 위상이 무지하게 중요해졌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했냐? 예, 윤석열이 증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컨트라스트가 명확한 거 아니야. 한국에서 제대로 된 그 한미동맹 관계로 한국의 파트너로 꿋꿋하게 갈 때에 성취할 수 있는 일과 한국이 중국의 그 나와바리 혹은 영어로 이제 영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로 전락했을 때 벌어질 일 사이에 이 컨트라스트가 너무 명확한 거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쪽에 국내에서의 이런 그 우리들의 가열찬 투쟁, 또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이쪽하고 미국의 그런 니즈가 맞물려서 결국은 미국의 유일한 초이스는 윤석열 및 자유공화 진영이 되는 거고, 이제 강력한 저항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이제 제대로 붙는 거잖아. 쟤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도고, 예. 우리는 이런 구도로 이제 붙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이제 저들의 의지와 정신이 먼저 빠개지냐, 우리의 의지와 정신이 먼저 빠개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대한 정신의 전쟁입니다. 정신의 전쟁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니체 철학에서 쓸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쪽의 승리에 이제 여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불과 2, 3일 사이에 2월 1일에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성공시켰죠. 이게 별로 유례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별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규모로 동시다발을 제대로 우리 쪽에서 해낸 적이 없어요. 쟤들도 못 해내잖아. 쟤들은 저기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전국에서 민노총 다 공장 쉬고 버스로 실어 날르잖아요. 우리는 이걸 해내고 있다고.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러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경찰이 고분고분해지고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 협력 차원으로 나와요. 우리를 밟지를 못한다고요. 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 다음 날도 못 밟아. 그러면 탄핵 인용된 다음에 점점 커지지. 이런 얘기를 상상을 하니까 당신은 자수대가리 없이 왜 탄핵 인용을 생각하냐. 탄핵 인용 생각해야지. 왜냐하면 탄핵 인용된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화약을 왕창 쟁여놔야 지들이 탄핵을 인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탄핵을 인용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높으면 탄핵을 인용을 못 한다고.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면 우리는 뭐를 해야지? 탄핵이 인용되면 어떤 식의 저항이 전개되지? 여기에 대한 상상력을 계속 가지셔야 돼. 야, 자수대가리 없이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마. 아니 무슨 뭐 진짜 저도 틀딱이지만 무슨 뭐 이상한 말을 하시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상상을 하고 가능하면 그것도 준비도 좀 해놓고. 예. 준비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부터 하면 돼요. 전국 40군데, 50군데 시위 센터들. 그 시위를 조직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한 100명, 200명, 300명 그 조직. 그게 전국적으로 40개, 50개 만들어지고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승리로 굳어지고 있죠. 2월 1일 전국 동시다발 시위, 2월 3일에 헌법 개판소 후퇴, 마은혁 그건. 참 제가 어저께 마은혁을 서울대 사범대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얘기해 보니까 제가 나온 학과, 나오진 못했네. 아무튼 제가 4년 동안 다닌 학과, 서울대 정치학과더라고요. 학번이 저보다 4년 아래인데, 그러니까 제가 88일 학번인데 제가 80년 여름까지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얼굴을 볼 기회도 없었고, 또 심지어는 저는 78, 79, 80 학번 후배들도 잘 얼굴을 몰라요. 뭐 학교는 안 나가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녀가지고.
아무튼 서울대 정치학과더라고요. 혹시 우리 마판사님 섭섭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뭐 과후배 되는데 제가 여기 앉혀놓고 마판사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사상적으로 전향하셨는지 한번 그 소회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월 4일에 윤 대통령 지지율 51%. 이 구체적 승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쌓이는 거거든. 자, 이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겁나죠. 예, 겁이 나니까 이제 갑자기 민주당 박선원이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공식 추천을 하죠. 혼비백산하니까. 네, 드디어 이제 문제적 인물 중에서도 문제적 인물이거든요. 박선원은. 예, 예. 근데 이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진짜로 참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정신실종이죠. 박선원이 미국한테 생쇼 부리는 거죠. 우리 반미 아니에요 하고 생쇼 부리는데, 제가 이 사람이 왜 문제적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연대 운동권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끝난 다음에 브루킹스 연구소에 뭐 객원연구원인가, 그건 뭐 돈만 내면 가요. 그냥 돈 안 내고도 갈 수 있고, 예, 라인만 잘 타면. 객원연구원 다녀왔죠. 그래서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이제 그 천안함이 터졌을 때 박선원이가 뭐라 그랬냐. 그때 천안함 터졌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는 이제 중국 비웃장 거슬리기 겁나니까.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북한이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면 한국군이 북한을 응징하는 것을 오케이를 놔야 되니까 그러기 싫은 거지. 누가 했는지 모른다. 북한에 혐의를 두고 있다. 뭐 그거라도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붙였어. 입을 싹 닦았다고. 그러니까 박선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미국도 누가 했는지 모른다라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 너희는 왜 북한 소행이라고 못을 박냐. 너희 그 자작극이나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고서 해서 천안함 괴담에 베이스를 깔아준 아주 지능적인 행보를 취했어요. 네, 존경합니다. 예, 박 의원님 아주 지능적이셔 당신은. 그러고 나서 한참 다른 데서 물밑에서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기조실장 갔나? 그래서 국정원을 싹 다 또 한번 뒤집었지. 예, 아주 대단한 그 공로를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리고 요번에는 또 그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예민하게 예리하게 저걸 물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 선관위에 들어가서 그 포렌식 이미지 파일 복사했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죠. 했냐 안 했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많이 쪼았지. 나온 사람을. 그리고 이제 블랙 요원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관위에 들어간 블랙 요원들 중에 수십 명이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는데 복귀하고 무기 반납하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호소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안테나를 세우고 가장 날카롭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뭐 좀 아는 거죠. 예, 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박선원 의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의원님 저 무서워해요. 예, 저 괴롭히지 마세요. 예, 박선원의 트럼프 운운은 저들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몽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제1차 탄핵소추문에서 윤석열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돌림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취지의 헛소리를 썼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야, 쟤들 내놓고 반미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놓고 반미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쟤들은 저게 친미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 착각이죠. 쟤들이 왜 저걸 친미라고 보냐. 쟤들의 관점에서는 미국은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그런데 윤석열이가 또라이여서 말이야. 미국의 깊은 뜻을 모르고 지가 잘났다고 앞장서서 극우 전쟁광처럼 날뛰었던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요. 우리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랑 잘 지낼 거예요. 우리야말로 정말 미국이 그 한반도에서 필요한 파트너 아니겠어요? 이러고서 지금 이 치맛자락을 흔든 거예요. 제 다리 이쁘죠? 제 다리 이쁘죠? 하고서. 그 창녀촌에 나와 있는
그 여성분들처럼 길거리에 나와서 호객하는 분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쟤들의 주관적인 머릿속에서는 이게 반미가 아니에요. 이게 친미야.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유치찬란한 몽상에 빠져 있으니까 저 트럼프요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추천합니다. 아니 한국의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노벨 평화상 뭐 추천은 무슨 추천이야. 저 반미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온 일이 있는데 반미 아니거든요. 그렇지. 자기들은 그게 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이 사랑하는 중국과 북한을 우리도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는 반미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 지금도. 거의.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우동사리로 뒤죽박죽인 거지. 그냥 꿀꿀이 죽탕으로. 예. 그래서 이 박선원의 트럼프 운운이 말이죠. 이게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환장한 사람이야. 또 트럼프는 북한과 스몰 딜을 칠라 그래. 스몰 딜이라는 거는 북핵은 오케이. 미국 본토를 오는 대륙간 탄도탄은 노. 그게 스몰 딜이야.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과 스몰 딜 치고 북한과 잘 지내고 업적 남기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 타기 원하는 사람이야. 지금 2018년 북미 회담도 얘들은 그렇게 해석하잖아. 저는 북미 회담 전혀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트럼프의 북미 회담은 육자 회담을 깬 거예요. 이게 그거 뭐 6나라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미국 그렇게 그다음에 남북한 6나라 그 외교관 모여서 맨날 무슨 뭐 그 지금 뭐 외교놀이 하고 있냐? 야 정은아 너 나와봐 이 자식아. 너 원하는 게 뭐야? 또 두 번 만난다면 쟤는 안 되겠구만. 쟤는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회담이.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의 사정을 잘 파악을 하면서 타이밍도 맞추고 발언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 오히려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저 사람이. 경륜이 좀 부족하고. 아니 취임하고 한 달 사이에 국가안보보좌관 세 번 바뀌었다니까요. 초대 그 국무장관이 엑슨모빌에서 평생 석유만 뽑던 저기 렉스 틸러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뭘 몰랐다고요. 일기 때 그러니까 그냥 날짜도 그냥 좀 이상한 데서 좀 들어온 엉터리 같은 날짜 잡지. 그래서 그 날짜가 하필이면 우리 그 언제 2018년인가? 2018년은 그 날짜가 하필이면 저거 아니에요? 저거 바로 직전이었지. 지방선거. 그래서 지방선거 다 내줬죠. 네. 그러나 날짜를 어떻게 잡든 간에 지방선거를 막아내는 건 우리 국민과 국힘의 문제고 저는 육자회담 깬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육자회담 그런 거 깨버려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러니까 쟤들은 박선원이는 지금도 그 생각인 거야. 그때 왼쪽 애들이 퍼뜨렸던 얘기. 그때 민주당 쪽에서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안했던 얘기. 트럼프는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굉장히 그 철딱선이 없는 나르시시스트여 갖고 북한과 스몰 딜 치고 북이랑 적당하게 생색내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지금 환장한 사람이다. 그 미국 민주당 일부에서 미국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 일부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희화화시켰었거든요. 그 관념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 19년, 20년에도 틀린 관념이고요. 그게 그 당시에도 지금은 더 틀린 관념이고 지금 트럼프는 저 보통이 아니라고요. 트럼프 평생 처음으로 세력을 등에 업었잖아. 인맥을 등에 업었잖아요. 페이팔 커넥션을 처음으로 그 총알 수척한 다음에 7월 초에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걸 그때 버전 그때의 착각 버전으로 지금 해. 지금은 착각이지. 착각 더블이지. 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선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있었던 브릭스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발언 한번 보십시오. 100년 만의 변화 속에 흔들림 없는 중러 동맹 이런 걸 운운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当前
世界正处于百年未有之大变局，国际形势变乱交织。但我坚信，中俄世代友好的深厚情谊不会变。 네. 그러면 이게 그때 처음 나온 얘기냐? 아니죠. 예. 이 100년 만의 변화 속에 북중러 동맹, 이거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키워드입니다. 2023년 3월 모스크바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这也真是百年变局这一部分，我们共同来推动。 Это как раз сейчас перемены, которые не было в течение 100 лет. Там, где вместе двигаем эти перемены. Перекиньте, пожалуйста, дорогой друг. 네.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3년에 그럼 처음 나온 거냐? 아닙니다. 처음 나온 거는 2017년에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문건에서. 그러니까 100년 동안 유례 없는 변화라는 것 자체는 중러 파트너십은 그 다음이고 2017년에 그 이제 트럼프가 반중으로 갈 것 같다라고 판단됐을 때 2017년 이제 12월에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미국 정부 문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중을 확실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미 그 문건의 틀거리는 2017년에 이미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 공산당 쪽에서 지금 닥치고 있는 일이 100년 동안 유례 없는 변화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unseen change, unseen, 그러니까 본 적 없는 변화, in a century, 100년 동안 본 적 없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들이 이제 2017년 중국 공산당 문건에 나오고, 그다음 2023년에서는 저기서는 100년 동안 유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추동하는 거는 바로 우리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다. 굳건한 파트너십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똑같은 얘기가 2024년에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국력으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중국이 큰형이고 러시아가 이제 꼬붕인데 만악의 근원이란 소리 아니에요. 만악의 근원. 스스로.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미국이 정면으로 이제 직시를 하고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박선원이의 그런 얘기를 보면 쟤들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들, 탄핵몰이와 내란 올가미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저들은 세 가지를 착각한 거예요. 첫째, 저들은 미중 대립 신냉전이 얼마나 심각하고 있는 건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 지금 박선원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박선원이의 세계 속에서는 트럼프, 미국은 북한과 스몰 딜 치고 쎄쎄쎄하고 그리고 그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죠. 정신병자라는 게 별거예요. 현실과 완전히 유리되면 정신병자잖아. 저들은 한국이 미중 대립 신냉전에 있어 미국에게 결정적 주춧돌이라는 점을 몰라요. 저들은 미국은 한국에서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이 승리하기를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을 몰라요. 그래 놓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작전이 먹혀들어 가겠냐고. 둘째, 저들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결사적인 결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싸울 줄을 몰랐어요. 대충 올가매면 겁질려서 웅크릴 거다. 정신이 꺾여서, 기가 꺾여서 그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은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쓰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 변호인들 참 고생하죠. 예, 윤곽근 또 우리 조대현 이런 분들 정말 고생하시죠. 셋째, 저들은 자유공화 시민이 이토록 빠르고 맹렬하게 각성하고 결집할지 몰랐어요. 조중동 매스미디어의 세뇌에 의해서 무기력해질 거라고 봤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지지율이 3%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봤죠.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게 될지 몰랐던 거죠. 전환길 같은 스타와 수많은 2030이 쏟아져 나올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주요 포인트. 미국과 한미동맹에 관한 거, 그다음에 미국의 초이스에 관한 거,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그 파이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의 각성과 결집에 관한 거, 이 셋을 다 놓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다 착각과 망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앞으로는 우리는 더욱더 강화되고 저들은 갈갈이 찢겨질 거예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박선원의 안드로메다 헛소리 같은 현상이 더욱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광화문으로 대동단결 뭐 이거 좀 우스운 얘기가 됐어요. 동시다발 집회는 분열이 아니라 확산입니다. 광화문이 아니면 분열이다.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아스팔트는 광화문 말고도 많고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통요지는 세종로 말고도 많고 많습니다. 그게 왜 분열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 확산인데. 뭐 광화문 집회를 이끄시는 분들이 뭐 유일수령이야? 거의 유일사상이야? 아니요. 우린 딱 세 개야. 우리 깃발은 윤석열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자유공화국이에요. 우리의 군사지정학적 전략은 반중 한미동맹이에요. 우리 딱 그 세 개예요. 그 세 가지의 원칙 아래 그냥 모이신 애들 다 모여서 막 확산을 하기도 하고 결집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왜 그냥 그 광화문에 나오지 않으면 다 역적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는 전 이해가 안 가.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렇잖아요. 기동성이라는 게 뭔데? 기동성이라는 게 뭔데? 분산이라는 게 뭔데? 확산이라는 게 뭔데? 네트워크라는 게 뭔데? 옛날에 말이죠. 이제 미국에 이제 전화회사가 하나였었잖아. 이제 80년대까지인가? 그 저기 베이비벨 쪼개지기 전까지는. 그때 돈으로 수백억 달러를 그 AT&T 하나의 거대 전화회사가 수백억 달러 깨먹었어요. 왜 깨먹었냐? 전화국에 뭐 컴퓨터를 좀 큼직한 걸 놓고 구리선을 통해서 멍텅구리 단말을 집집마다 보급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는 전화국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것과 정면으로 대결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모든 가정의 컴퓨터를,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 전까지만 해도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퍼스컴,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개인 컴퓨터를 CPU를 갖고 있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컴퓨팅 파워, 이 컴퓨터 능력을 전화국 하나로만 집중시켜 집으로 분산시키는 거는 그거는 역적이야 라고 얘기했던 AT&T는 망했고 그게 집으로 분산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로 엮였잖아. 나중에 그게 90년대에 들어서는 94년부터 인터넷으로 엮인 거 아니에요. WWW로. 그 다음에 2009년부터 그게 이렇게까지 왔잖아.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어디 1980년대 초 같은 얘기지. 모든 역량은 광화문으로. 1980년대 초에 AT&T랑 똑같네. 네트워크 개념도 없고 같이 연동한다라는 개념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자유민주 공화주의를 하냐고요. 좀 우리 상상력 갖고 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